예비군 빈방위 훈련장 같은 안보 특강은 가라. 여기 진짜 안보 특강이 있다. 김종대, 정욱식의 진짜 안보. 네, 진짜 안보. 18번째 순서죠. 예, 진짜 안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평화네트워크에서 일하고 있는 정욱식이고요. 네, 안녕하세요. 잠시 딴 생각하고 있었어요. 예, 디펜스 21의 김종대 편집장입니다. 예, 편집장님 연말이라 이제 막바지를 향해 달리고 계세요. 네. 예. 글쎄, 연일 밤과 낮에 걸쳐서 치열한 전투와, 또 이 어떤 복잡한 생존 투쟁, 이 속에서 어떤 2013년 한 해가 저물어가고 있다는 데 대해서 상당히 또 어떤 감회가 새롭고, 네. 아주 착잡하기도 하고 또 기대도 됩니다. 네네네. 네. 우리가 지난주에 예고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벌써 올해 마지막 방송 시간이 됐습니다. 네, 그래서 맞습니다. 한반도 관련된 좀 주요 뉴스 한 5가지 정도를 우리가 한번 정리해 봤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국제 뉴스 중에서도 주로 이제 외교 안보 관련된 뉴스 한 5가지 정도 정리해서 오늘 10가지 테마를 가지고 올해 마지막 방송 이렇게 진행하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사실 좀 어제 우리 편집장님도 송년회가 있었고, 예, 저도 오랜만에 좀 옛날 친구들을 만나서 오늘 새벽까지 좀 달려가지고 오늘 방송에 좀 걱정이 됐는데요. 네. 아주 고맙게도 오늘의 초대 손님께서 한번 또 오늘 좀 착각을 해주셨어요. 예, 예, 소개 말씀드리면 우리가 진짜 안보 방송할 때 첫 초대 손님이었죠. 우리 프레시안의 박인규 이사장님 오늘 모셨는데요. 예, 원래 당초 계획은 2부 순서 때 모시기로 했는데 우리 박인규 이사장님께서 감사하게도 이제 방송 출연 시간을 좀 착각하셔가지고 근처까지 오신 김에 그럼 1부 때부터 같이 방송 해달라고 제가 부탁 말씀드려서 좀 자리 함께 하고 계십니다. 우리 박인규 대표님, 우리 청취자 여러분들께 좀 인사 말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메리 크리스마스입니다. 예. 저는 기도 긴자는 아닙니다만 그래도 좋은 날이니까 나이가 60 다 돼가니까 이제 막 치매 인상이 오는 것 같아요. 1시까지 오라 그러는데 제가 막 12시인 줄 알고 막 부지런히 오다가 생각이 나가지고 돌아갈까 하다가 또 정학식 대표가 빨리 같이 합시다 그래서 왔습니다. 또 공부도 할 겸 두 분 또 내공이 있는 분이 계시니까 좀 저도 공부 삼아 왔습니다. 네. 이런 즐거운 착각이 이 방송을 살찌우는 겁니다. 네. 그런 면에서 상당히 어떤 말씀하시는 게 60 다 돼 가신다 그러지만 저는 그렇게 안 보여요. 그러세요? 전혀 그렇게 안 보여요. 좀 이렇게 청취자분들이 보시기에는 좀 이런 말 하기가 약간 그렇지만은 좀 귀여우세요. 그러세요? 예. 어떤 분이 귀여우신가요? 아니, 이제 말씀도 이렇게 자근자근하게 하시고 그러면서 마치 어떤 남의 아픔을 이렇게 좀 다 봐줄 것 같은 이런 표정에다가 말씀을 또 상당히 이렇게 간단하면서도 자근자근 이런 거 대화가 즐거운 거거든요. 귀엽다는 말씀 일단 고맙게 말드리겠습니다. 네. 예. 그러면 우리가 이제 본방송에 앞서서 우리 또 전하는 말씀 듣고 또 평화네트워크에 준비한 하이파이브 듣고 본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국민TV 라디오 청취자분들을 위한 대한민국 최고의 민간 싱크탱크 김광수 경제연구소의 특별 이벤트 12월 31일까지 경제시평의 1년 구독회원이 되시면 부동산 보고서 6부를 보실 수 있는 3만 포인트를 적립해드립니다. 031-908-0172 검색창에 김광수 경제연구소를 검색하세요. 속눈썹이 쑥쑥쑥, 코코아이 속눈썹 영양제, 끊임없는 수분감, 스노블 수분크림, 5분 만에 느껴지는 팽팽함, 주름 개선 알부이 콜라겐팩, 사실인지 궁금하시면 모모코스닷컴에서 확인해보세요. momocos.com momocos.com 500원으로 즐기는 나만의 커피. 원두 쇼핑몰 헝그리 커피. 최정상급 로스터가 1년 이하 최고급 뉴크롭 생두를 로스팅해 즉시 배송해드립니다. 대량 구매 시 가격이 할인됩니다. 검색창에 헝그리 커피를 검색하세요. 헝그리커피.com. 헝그리 커피에서 원두를 구매하시는 분들께는 차량용 국민TV 스티커 2매를 함께 보내드립니다.
학교 폭력 예방 앱 스마트 보디가드. 스마트폰 왕따 문자 등 사이버 학교 폭력이 6배 이상 늘었습니다. 학교 폭력은 언제나 욕설, 모욕, 협박과 같은 폭력 문자를 동반합니다. 그런 학교 폭력 문자만을 감지하여 부모님께 알려드립니다. 미리 알면 예방할 수 있습니다. 구글 플레이에서 학교 폭력 예방 전문 어플 스마트 보디가드를 설치하세요. 지금 설치하고 먼저 무료 이용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입니다. 이번 주에는 어떤 소식들이 있을까요? 미국 존스 홉킨스 국제관계학 대학원 산하 한미연구소가 21일 공식 웹사이트인 38로스를 통해 최근 상업용 위성 사진을 분석해보니 함경북도 길쭉은 풍계리 핵실험장에서 적어도 몇 개월간은 핵실험이 없을 것으로 추정된다는 전망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최근 장성택 전 조선노동당 행정부장의 처형에 따른 북한의 도발적 행동에 대한 우려에서 4차 핵실험에 대한 가능성이 완전히 사라진 것은 아닌데요. 현재 북한이 2009년과 올해 핵실험을 진행한 풍계리 핵실험장 서쪽에 추가 갱도를 만들고 있는 것으로 밝혀져 전문가들은 추가 핵실험의 가능성에 여전히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언제 다시 고조될지 모르는 북핵 위기. 예상보다 잠잠하다고 안심할 것이 아니라 하루라도 빨리 점증하는 북핵 실험의 가능성을 차단하고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 적극적으로 대화를 시도해봐야 할 것입니다. 아키히토 1왕이 23일 자신의 80번째 생일을 축하하는 자리에서 평화헌법 계승의 중요성을 밝혀 주목을 받았습니다. 아키히토 1왕은 꿈을 가진 많은 젊은이들이 젊은 날에 목숨을 잃은 사실을 생각하면 너무 가슴이 아픈 일이라며 평화와 민주주의는 꼭 지켜야 할 가치라고 강조했는데요. 이는 현재의 평화헌법 개정을 최우선의 정치적 목표로 삼고 있는 아베 신조 일본 총리와 상반되는 입장입니다. 현 일왕은 과거에도 수차례 일본 평화헌법을 존중해야 한다는 의사를 표명하였으며 국민들에게 국기와 국가에 대해 강요하는 현실에 대한 거부감을 나타내는 등 일본 역사에 대한 반성적인 면모를 보여왔습니다. 한편 평화헌법에 대한 일왕의 지지 입장과는 별개로 일본 내에서는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의 주력 전투기로 사용된 제로센과 관련된 영화 산업, 전시관, 프라모델이 유행하는 등 제로센에 대한 관심이 급증하고 있어 일본 사회의 우경화에 대한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제로센 전문가인 야나기다 구니오 씨는 이러한 제로센 열풍의 원인이 일본의 국제 경쟁력이 후퇴하고 있어 많은 사람들이 일본도 부족하지 않다는 증거를 요구하는 심리가 작용하기 때문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다른 전문가들은 최근 센가쿠 다오이다오 열도에 대한 중일 간의 갈등이 언론에 연일 보도되면서 일반인들이 느끼는 안보 위협 해소 차원에 따른 과거에 대한 향수라고 분석했습니다. 제로센으로 상징되는 일본의 군국주의 정치가 태평양 전쟁 끝에 결국 일본은 물론 주변국을 잿더미로 만들었다는 사실을 망각한다면 일본은 물론 동아시아가 어두운 역사를 다시 맞게 될 것입니다. 23일 수단에 주둔 중인 일본 육상 자위대가 남수단에서 유엔 평화유지군으로 활동 중인 한국 한빛부대에 만발의 실탄을 지원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남수단 내 유혈 사태로 안전의 위협을 받고 있던 한국의 군장병들이 이를 통해 최소한의 안전을 확보할 수 있게 되어 다행인데요. 이번 실탄 지원이 1967년 일본의 무기 수출을 금지하는 무기 수출 3원칙을 제정한 이래 처음 있는 무기 수출이라는 점에서 일본의 군사활동 확장에 대한 우려가 일본 국내외에서 커지고 있습니다. 이에 일본 관방장관은 이번 대한 실탄 지원은 무기 수출 3원칙에서 예외이며 적극적 평화주의의 일환이었다고 해명했습니다. 물론 위협에 빠진 유엔 평화유지 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바람직합니다. 하지만 국가안보 전략 및 비밀보호 법안 통과 등 최근 일본의 행보를 보았을 때 일본 정부가 적극적 평화주의로 내건 첫 활동이 기존의 평화주의 원칙을 약화시키는 활동이었다는 점에서 앞으로의 행보가 걱정스럽습니다. 지금까지 주간 브리핑 하이파이브의 문채원이었습니다. 네,
진짜 안보 일부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그 박인규 이사장님께서 첫 방송 때 나오셔서 그때 워싱턴 룰. 예. 그때 그 책 소개 방송을 저희가 내보냈습니다만, 우리 박 이사장님께서 워낙 또 책에 대해서 또 책 내용뿐만 아니라, 미국의 대외 정책 또 그 대내적인 메커니즘에 대해서 굉장히 좀 잘 설명을 해 주셔서 그때 청취자 여러분들의 굉장히 좀 호응도가 높았었는데요. 잘 팔립니까? 그때 반짝했다고 그럽니다. 그래요? 그 당시에. 네네. 한 번 더 방송을 했어야 되는데, 기회가 없어가지고, 저희 그 출판사 사장님이 어디 또 팟캐스트 같은 데 또 그런 데 없냐고. 제가 또 뭐 수줍어가지고 그냥 적극적으로 제가 못했죠. 근데 하여튼 그때 뭐 반짝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습니까? 그렇습니까? 이 반짝하면 안 되는데. 뭐 김종대 편집장님은 뭐 대단한 뭐 베스트셀러가 했다고 그래가지고 그 저희 출판사 사장님이 굉장히 부러워하더라고요. 뭐 밤만 나가도 될 텐데 이러면서. 이거 참 쑥스럽네. 저희 평화의 네트워크가 얼마 전에 이제 그 디펜스 21 사무실로 이사를 들어가서요. 지금 뭐 더부살이를 하고 있는데요. 어제 잠깐 전화통화 엿들어보니까 그 지금 책이 다 나갔다면서요. 만부 돌파하신 거 아니에요? 아니 이제 그 거의 만부째 찍고 있어요. 축하합니다. 저기 찍은 건 다 나갔는데 사실 반짝을 한 3번 했어요. 3번이요? 그러면 한 7,000부에서 8,000부 나갑니다. 뭔가 계기가 있으면 나가죠. 네네. 또 연초에 한번 또 반짝할 계기를 한번 만드셔야죠. 그럴 계기가 있을 것 같아요. 네. 아주 뭐 엄청나게 협박을 하는데 이제 어떻게 나오는지 또 이제 적들이 이 방송 적들이 들으면 안 되는데 하여간 뭐 계기가 있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개인적으로 그 워싱턴 룰이라는 책을 번역을 하면서 그 우리나라에서 그 미국의 군사주의라는 것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알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서 이제 계속 그런 쪽으로 공부를 하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제 아시는 친척분 중에 그 책을 보셨더라고요. 굉장히 재밌게 봤다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질문이 뭐냐면, 근데 그 왜 번역을 했지? 왜 번역을 했지? 그러니까 재미있게는 봤는데 미국의 군사주의라는 것하고 우리나라의 어떤 운명이랄까 갈길하고 이게 연결이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역사의 한계가 그런 뜻이군요. 워싱턴 룰은 이제 워싱턴의 미국 사람들 입장에서는 굉장히 문제인데 한국 사람 입장에서는 워싱턴 룰이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우리가 무슨 관계가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그게 연결이 아직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약간 반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다음 책 주제는 자연스럽게 결정이 됐나요? 군사주의와 한국이 어떻게 연결이 되는가.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설명을 해주지 못하면 그런 말씀을 들을 것 같아요. 재밌게 가는데 근데 이거 왜 번역했지? 그러더라고요. 근데 박인규 이사장님께서 저기 역자 후기로 좀 그런 내용을 좀 기술을 하셨는데 제가 아직 뭐 설명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박인규 이사장님께서 번역하신 워싱턴 룰을 좀 읽어보면 미국이 보이고요. 우리 또 김종대 편집장님께서 쓰신 서해전쟁을 좀 읽어보면 또 한국이 보이고, 그 두 책을 좀 같이 읽어보면, 우리가 미국과 동맹 관계도 있습니다만, 한미 양국의 어떤 그 내부적으로 어떻게 이런 외교안보 정책 결정이 이루어지는지, 또 그 속에서 문제점이 어떤 것인지 이런 내용들을 좀 우리가 잘 파악할 수 있는 그 책들인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저는 군사주의의 핵심은 정신이라고 봅니다. 지금까지 이제 국방비라든가 뭐 어떤 그 항공모함 대수, 뭐 전투기 대수, 또 몇 개의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거 여러 가지 그런 어떤 그 하드웨어적인 지표는 많이 나왔습니다만은 저는 그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는 역시 멘탈, 정신이라고 봐요. 어떤 내적 논리로 개입하게 되는가. 잠자고 있던 군사력이 어느 순간에 수면 위로 떠올라서 갑자기 국제 정치에서 말을 하게 되는 순간으로 이것이 변모하는가. 이런 데는 어떤 의도와 메커니즘인데 이 전체적인 게 하나의 정신적 구조물로 구성되어 있고 그런 점에서 이제 워싱턴 룰이 우리에게 준 메시지는 역시 그런 어떤 그 국가적 심리 상태에 대한 어떤 그 설명서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어떤 그 미국의 국가주의, 군사주의의 어떤 설명서, 이게 정신적인 부분인데 그런 부분에서 이제 한국은 반응하는 국가란 말이죠. 이런 어떤 미국은 자극을 하는 나라고 우리는 반응하는 모델인데 이런 데서 또 우리가 반응하게 되는 메커니즘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어떤 그 정신적인 구조가 있어요. 이게 이제 다음에 우리 과제가 돼서 하나의 어떤 성과물이 나온다면 우리 박인규 대표님이 쓰신 것에 연장돼서 지속적으로 이제 그것이 이해가 됩니다.
근데 제 기억으로는 우리 그 박인규 이사님께서 지난번 방송에 나오셔서 네. 그 앤드류 바세비치였죠. 네. 예, 그 저자가 최근에 이제 미국의 대외 정책을 좀 주목하고 있다. 예, 그래서 이제 시리아 사태에 대한 미국의 대응이라든지 최근에 또 이란 문제에 대한 대처 방안 이런 어떤 부분들을 그 앤드류 바세비치 교수가 좀 주목을 하면서 워싱턴 룰에 좀 변화의 조짐이 보인다. 예, 그래서 이제 그걸 상당히 주목한다라고 이제 그런 취지의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나는데요. 한 3개월 정도 이렇게 지났는데 우리 박인규 이사님께서 보시기에 이 워싱턴 룰에 좀 변화의 조짐이 있다라고 보이십니까? 이란과 핵협상을 시작했고 시리아도 뭐 러시아한테 이끌려서 한 것이긴 합니다만 이제 외교력에 하겠다고 한 것까지는 상당히 좀 고무적인데 바세비치도 그 글을 쓰면서 100% 기대를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약간은 냉소적이에요. 과연 할 수 있을까? 이제 그런 얘기를 하고 있고 바세비치가 그 뒤에 또 하나 책을 냈습니다. 브리치 오브 트러스트라고 신뢰의 배반. 브리치 오브 트러스트. 군인과 이 시민사회와의 관계를 가는 건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는 뭐냐면 미국의 최근 정책이 바뀌었다. 그러니까 세 가지를 얘기를 합니다. 예전에는 반공주의였는데 반공주의로 이제 소련이 없어졌으니까 이게 군사주의라는 게 적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렇죠. 그 적을 예전에 뭐 테러와의 전쟁 여러 가지 했는데 잘 안 돼. 그러다 보니까 사실은 이제 이슬람이 적이 됐는데 반이슬람주의라고 하면 이슬람 인구가 한 10억이 되는데 그렇죠. 이게 뭐 안 되잖아요. 보이킨이라는 장군이 있습니다. 미국의 특수작전 전문 소장 출신인데 이 사람이 이 미국 교회 30개를 다니면서 자기의 신은 크다. 신은 크다. 우리의 신은 기독교의 신은 크다. 저들의 신은 작다. 그러니까 그걸 보이키니즘이라고 번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반이슬람주의입니다. 근데 이슬람이라는 말을 못 쓰니까 보이키니즘. 근데 그 양반이 말하자면 노골적으로 반이슬람을 얘기했는데도 처벌받지 않았어요. 지금 미국의 굉장히 유명한 보수단체에 굉장히 임원 들어가 있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아마겟돈, 크리스찬과 이슬람, 무슬림 간의 대결이 세계를 결정할 것이다라고 믿는 사람들이 미국의 한 절반 이상이라는 겁니다. 그게 지금 사실은 포장은 뭐 보이키니즘이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은 반이슬람주의가 반공주의를 대체하고 있다. 그 얘기를 하나가 있고 예전에는 미국한테 유럽과 동아시아가 중요했는데 지금 대중동 지역이 제일 중요하다. 그거 하나. 또 하나는 미국 안보 정책의 이스라엘화. 이스라엘화. 그러니까 군사주의긴 합니다만 사실 그 이스라엘의 6.1 전쟁이라는 게 예방전쟁이었잖아요. 예방전쟁이죠. 그런 식으로 모든 외교적 문제를 군사적으로 샹 때려쳐 갈겨버려. 그런 식으로 가고 있다는 거예요. 부시 이후로. 그 세 가지가 지금 미국의 외교 정책을 규정하고 있고 이게 잘 안 바뀌고 있다. 근데 물론 이제 이번에 시리아와 이란 걸 보면서 야 이거 좀 변화 조짐이 보이는데. 근데 이제 문제는 이제 사우디라든가 이스라엘 같은 나라가 미국의 엄청난 맹방이고 미국 내 정치에 대한 로비력이 최고거든요. 과연 그 사람들의 로비력을 이겨내고 이란과 이길 수 있을 것인가. 미국의 네오콘들도 있고 해서 그 부분은 정말 두고 봐야 된다. 그렇죠. 존 비어샤이머가 쓴 책이 하나 번역된 게 있어요. 이스라엘 로비. 다 아실 겁니다. 제가 그 책을 참 흥미있게 읽었는데 미국에서 반유대주의 또는 어떤 이스라엘 정책에 대한 비판을 하는 정치인은 거의 자폭행위를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살아남을 수가 없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뭐 오바마 행정부가 오바마 대통령이 그 집권 1기 차였으면 아마 제 생각으로는 이란과 이렇게 핵협상을 뭐 이렇게 체결하지 못했을 것 같고요. 그러니까 대개 그 미국 대통령들이 보면 1기 때에는 좀 재선을 좀 조심하다가 2기 들어서는 좀 업적. 자기가 또 역사의 한 페이지 좀 자기 힘을 남겨야 되는데, 또 이란 핵 문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제 이렇게 지금 뭐 오바마 행정부가 1년간의 비밀 협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이 그러니까 보면은 과거에 이제 그 육자회담이 잘 됐던 이런 어떤 메커니즘하고 굉장히 흡사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육자회담이 잘 됐을 때에도 북미 간의 대화가 상당 부분 진척이 되고 거기서 사실상 합의한 내용을 육자회담에서 추인하는 뭐 이런 성격이었는데 그 사실 이란과 핵협상도 지금은 뭐 작년부터 했다고 그러지만
2011년 말부터 시작했습니다. 네네. 오바마 1기 때. 네네. 1기 말 11월 달에 오만 대통령이 중재를 해가지고 네. 그 당시에 케리가 비밀 특사로 갔어요. 네. 그러니까 이미 그때부터 준비를 한 거죠, 오바마. 네네. 이란과 뭘 해내겠다. 네. 그리고 케리를 이제 국무장관 합쳐가지고 네. 그때는 이제 1기 때니까 감이 못 나서고 네. 재선이 확정된 다음에 이제 지금 쫙 나간 거기 때문에. 가만히 있자. 이 재밌는 얘기는 우리가 2부가 이제 국제뉴스니까 예. 거기에서 좀 다뤄야 그러네요. 되고 네. 1부는 이제 한반도니까 네. 자 진도 나갑시다. 네네네. 그래서 2부 때 우리가 이란 또 시리아 이런 문제들뿐만 아니라 좀 국제적으로 근데 이런 문제들이 사실 국내 뉴스도 마찬가지고 국제 뉴스도 마찬가지지만 이게 서로 동떨어진 문제들이 아니지 않습니까? 굉장히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이제 우리가 여는 얘기로 워싱턴 룰을 중심으로 해서 어떤 미국의 대외 정책에 대해서 한번 살짝 좀 짚어봤고요. 본격적인 얘기는 2부 때 좀 더 깊이 있게 하고요. 우리 우리 박인규 이사장님께서 생각하시기에 올해 한반도 뉴스하면 제일 먼저 떠오르는 건 어떤 게 있을까요? 아무래도 장성택 처형인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저는 전문가가 아니라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일반인들이 받은 충격이 굉장히 큰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네. 그것도 고모부인데. 네. 그렇죠. 어렸을 때, 김정은이 어렸을 때 어버 키웠던 사람이라고 그렇죠. 그렇게 얘기 나올 정도로. 정권을 위한 경쟁을 해서 실력을 시킬 수는 있으나 그렇게 그냥 전격적으로 처형한 것이 우리 국민들의 미치는 충격. 네. 저는 딱 장성택 처형 얘기를 들으면서 사실 너무 이렇게 비관적이 되면 안 되는데 제가 그러나 하여튼 이거 참 남북 대화가 앞으로 되겠나 이런 생각이 팍 들더라고요. 한국 사람들 입장에서 봤을 때 저건 이런 표현을 방송에 쓰면 어떨지 모르겠지만 거의 인간 말종이라는 생각이 들고 아니겠습니까? 한국 입장에서는. 그게 제일 좀 걱정스럽더라고요. 저도 동감입니다. 사실 저도 아까 쉬는 시간에 첫 뉴스를 꼽으라면 뭐라고 하겠냐고 정 대표가 물어서 단연코 장성택이라 그랬습니다. 사실 고모부 이런 말씀하셨지만 태종 이방원이 고모부 정도전을 참했지 않습니까? 네. 아마 그 사건 이후로는 제가 역사의 과문해서 그런지 몰라도 처음 아닌가. 정도전이 고모부였군요. 고모부입니다. 처음 알았어요. 네. 게다가 방원이는 동생도 죽였지 않습니까? 방송. 그렇죠. 그런 거 보면은, 지금 어떤 상황의 어떤 유사성을 말하려는 게 아니라 한국 사람들은 그런 어떤 혈통주의 사고가 강하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 것들이 이제 충격으로 다가가는데 지난번에 출연한 김영덕 탈북자죠. 소장, 한반도 평화번영 연구 소장은 그건 그렇게 중요치 않다 그랬어요. 또 북한 사람들이 김정은의 고모부가 장성택이라는 걸 아는 주민이 거의 없고 그다음에 사실상 김경희하고는 오래전부터 별거 관계고 그 별거 관계라는 것도 중앙당에 아는 간부들이 그렇게 많지가 않고 그런데 우리가 바라보는 시각은 의외로 이런 유교적인 혈통주의가 많은데 의외로 또 북한은 그게 아니라는 어떤 주장을 폈습니다. 사실 따지고 보면 지금 태종도 말씀하셨고 세조도 사실은 조카를 죽이고 왕이 됐으니까 그렇죠. 우리 또 북한이라는 나라가 아직도 그런 이런 봉건적, 조선적 전통에서 안 벗어났기 때문에 별게 아니라고 볼 수 있는데 이미 우리나라에서는 민주화도 경험하고 이제 굉장히 인권이라든가 이런 개념들이 많이 있는 나라라서 하여튼 내정 불간섭이다. 이런 여러 가지 원칙을 내세워서 얘기는 할 수 있겠는데 하여튼 이 남북 대화에 관한 국민들의 어떤 지지 동력이랄까 이거는 분명히 떨어졌다. 그거를 이제 지도자들이 뭔가 그걸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북 간의 평화를 위해서 이제 이거 유지해야 되는데 지금 우리나라 정부가 보면은 국내 정치에서 말하자면 반북, 종북 이런 몰이로다가 자기 정통성을 유지를 하다 보니까 국민 여론에 끌려가지 않을까. 이런 그렇습니다. 이게 또 서방 세계의 어떤 보편적인 어떤 경향이기도 합니다만은 어떤 상대방의 적국 체제의 내부가 저렇게 사악한 면이 있다면 이것은 관계 개선을 해서는 안 되는 쪽으로 당연히 사고가 전개되는데 이게 바로 냉전이 시작된 비결이거든요. 그때 조지 캐넌이라는 학자가 당시엔 국무부 소속이었는데 소련 내부의 어떤 마르크시즘이 갖고 있는 위험성, 어떤 나름대로의 어떤 모순성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포린 어페어즈에 익명으로 엑스파일 기사를 썼죠. 이것이 소련에 대한 어떤 봉쇄 사상이 싹트는 어떤 발상지인 시작점으로 대부분 학자들이 얘기합니다. 이런 어떤 경향은 뭐냐 하면은 상대방 체제가 어떤 전체주의적이고 사악하다면은 그것은 당연히 어떤 협력하기 어려운 존재.
대외 정책도 사악하게 할 것이다. 네. 이런 이 전제가 그런 결론을 내리는 거죠. 네. 내부 국내 정치가 사악하다면 외교도 사악하게 할 것이다. 이런 것들이 이제 서구 사상이라고 할 수 있는데, 물론 그런 어떤 그 사고는 많은 오류로 밝혀진 적이 많습니다. 냉정하게 봤을 때는 좋지 않죠. 그러니까 캐난 같은 경우도 제가 최근에 이제 그 책을 좀 뭐 읽어보면 캐난이 주목한 것은 러시아 사람들의 어떤 그런 팽창성이지 공산주의에 대한 우려는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근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죠. 예. 공산주의에 대한 우려가 컸던 거는 미국을 지배하는 비즈니스 엘리트 계층, 금융산업. 공산주의하고는 완전히 비즈니스는 어디든 문을 열어야 되니까. 그래서 그 캐나는 사실은 그냥 러시아의 팽창을 막기만 해야 된다. 그 선이었는데 막기 위해서는 군사적 대대적 군비약장이 필요하다라는 거를 만들어낸 사람이 폴 리츠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이 뉴욕 그 유명한 금융회사 변호사 중에 하나예요. 폴 리츠요. 캐난의 봉쇄 정책을 군사화한 그 주역들은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이다. 그래서 그 아주 중요한 포인트시네요. 그러니까 폴 리츠가 그래서 캐난은 사실은 나중에 50년 이후에 그 이 뭐 폴 리츠라든가 이 말하자면 금융 엘리트를 CIA 만들고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굉장히 비판적이었다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 봉쇄 정책과 군사화된 봉쇄 정책과는 구분을 해야 된다. 그렇죠. 근데 그 군사화된 봉쇄 정책의 시작은 캐난이었으나 그거를 군사주의로 몰고 간 것은 미국의 금융 엘리트들이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의 어떤 그 대외 전략과 이게 한반도 문제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을 갖고 있다라고 하는군요. 그러니까 그 한국 전쟁이 발발하기 직전에, 그러니까 제 기억으로는 그 1950년 4월 달인가요? 그러니까 폴 리츠가, 폴 리츠가 주도해서 NSC 68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그 문건을 작성을 했는데, 당시에 그 뭐 트루만 대통령을 비롯한 미국의 일부, 그러니까 이제 일부 이제 이 순회배 있는 사람들은 이건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국방비를 한 4배로 올려야 됐으니까. 그러니까, 그래서 사실상 사장될, 그러니까 NSC 68이라고 하는 그 아주 이제 그 문서가 사장될 위기가 있었습니다만, 한국 전쟁이 딱 터지면서, 터지면서 어떤 소련의 팽창주의, 또 이제 세계 3차 대전, 뭐 이런 얘기들이 이제 미국 내 어떤 그 전개를 강타하면서 NSC 68 문서가 이제 좀 굉장히 또 다시 주목을 받고 그 과정에서 폴 리츠를 비롯한 그런 어떤 이제 군사주의자들이 좀 득세하게 되는 이런 어떤 또 우리 이제 과정들을 이제 아니, 지금 우리 내부 상황이 좀 유사한 점이 있지 않습니까? 예컨대 그 북한에 대한 어떤 혐오 내지는 불안감이 지금 많이 고조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이 이제 어떤 그 북한에 대한 어떤 그 우리의 접근, 대화, 협력 이런 가능성을 끊임없이 잠식해 들어가면서 우리 사회 내부에 또 미치는 영향이 상당히 크단 말이에요. 여기에서도 역시 갖게 되는 사고는 북한은 사악하기 때문에 앞으로 대남 정책 또는 대외 정책을 굉장히 공격적으로 호전적으로 할 것이라는 이런 어떤 그 연장으로 말하자면 이제 자기 충족적 예언이죠. 그렇죠. 자기 그거 재밌네. 북한이 더 말할 거니까 우리도 뭐 세게 나가고 또 북한이 세게 나가고 이렇게 해서 이제 만들어가는 건데 아까 그 NSC 68 말씀하셨습니다마는 9.11 사태 나기 전에 그 PNAC라고 새로운 미국의 세계를 위한 프로젝트라는 데서 하여튼 뭐 이 미국의 패권 유지에서 뭐가 필요하다는 여러 가지 이제 제안을 내놨는데 그렇죠. 이 제안을 옮기기 위해서는 미국의 군사를 확대시키기 위해서는 진주만 사건과 같은 사건이 일어나야 된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근데 9.11이 딱 일어나가지고 우리 군사가 되는데 그 6.25가 똑같은 겁니다. 6.25가. NSC 68을 만들어놨는데 이거를 옮기려니까 안 된 거예요. 근데 6.25가 딱 일어나니까 이거는 소련의 음모다. 라고 해가지고 그때 오죽하면은 딘 레치슨 국무장관이 코리아가 나타나 미국을 살려줬다. 그런 얘기를 했거든요. 그 최근에 몇 년 전에 이제 브루스 커밍스가 코리안 워 히스토리라고 조그만 책을 내는데 거기서 지적한 게 주한 게 뭐냐면 2차 대전 이후에 미국의 군사화를 촉진하는데 가장 중요한 게 6.25였다. 그렇죠. 그러면서 미국이 막 군사를 치다 나가는데 결국 한국이 6.25가 터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서로 연결되어 있는 거죠. 항상. 그렇죠. 어제 국가정보원 정보위원회가 열렸는데 거기서 이제 밝혀진 거는 지금 북한의 장성택 처형, 숙청은
어떤 권력의 암투라기보다는 그 경제 이권의 어떤 그 산물이었다. 예, 그런 보도가 나왔죠. 예, 이런 어떤 그 조금 부패 쪽으로 아니면 경제적인 주도권 다툼, 헤게모니 전쟁으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사실 이렇게 국정원이 얘기한 건 사실 좀 뜻밖이에요. 국정원의 평소 성향으로 보면은 이것이 어떤 하나의 모종의 새로운 사악한 권력 만들기 쪽으로 몰아가지 않을까 이런 좀 생각도 했는데 단순히 이제 어떤 그 경제적인 이권의 문제였다 이렇게 정리를 해버리는 거 보고 저는 사실은 조금 뜻밖이고 의외로 수위가 낮다고 봅니다만은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어떤 그 해석 자체도 언젠가는 우리도 미국에서 일어났던 것과 유사한 류의 어떤 군사주의로 연결될 가능성이 혹시 없습니까? 저희도 뭐 없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네. 그러니까 제가 한 두어 달 전쯤에 이제 일본인의 그 동아시아 전문가를 만나서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나누다가요. 일본의 이제 군사대국화, 우경화 얘기를 꺼내니까요. 그분 말씀이 그렇더라고요. 자기도 그런 것들에 대해 상당히 비판적이지만 근데 한국은 한국 자신의 문제를 잘 못 보는 것 같다. 자기가 아는 범위 내에서는 한국 예를 들어서 군사비만 보더라도 지난 20년 동안 일본의 군사비는 사실상 정체돼 있는 이랬던 반면에 한국의 군사비는 3-4배 정도 뛴 상황이고 그리고 뭐 이제 무기 도입 그러니까 사실 뭐 일본 같은 경우는 우리가 2부 때 좀 살짝 다루겠습니다만 여러 가지 이제 이런 어떤 뭐 무기 도입 사업이나 제도상의 변화하는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상당히 이제 주목을 하고 있습니다만 자기가 냉정해 볼 때 한국의 어떤 이 군사화와 일본의 군사화를 비교해 본다면 한국이 훨씬 더 많이 나가 있다 이런 얘기를 또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그분의 말씀이, 자기는 당연히 일본의 우경화나 군사대국화에 대해서 이제 비판적인 생각을 갖고 그런 발언들을 많이 하고 있지만, 한국 사람들이 한국 스스로의 문제에 대해 정확히, 이해하지 못하고 일본 얘기를 할 경우에, 일본의 비판적 지식인들의 어떤 동의를 받기가 어려울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던 기억이 좀 나는 부분이 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장성택 사건을 다루다가 좀 이 얘기까지 나왔습니다만, 국정원도 이제 어제, 그 권력, 투쟁보다는 이제 이권 싸움에 이제 산물이다라고 이렇게 평가를 내렸습니다만 자꾸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이제 이런 어떤 이제 외교안보 수뇌부들이 예를 들어서 특정 시점 내년 1월에서 3월 사이에 북한의 도발이 일어날 것이다.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거의 매일같이 이렇게 하고 있는 이런 어떤 상황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렇게 반복되다 보면은 양치기 소년의 우화도 떠오르는 부분이 있습니다만 자꾸 이제 국민들로 하여금 어떤 이제 안보 경각심 이런 부분보다는 국민들로 하여금 정치적으로 좀 공경에 처해 있으니까 자꾸 북한 불러오기를 하는 게 아니냐. 이런 또 의구심을 자각할 수 있기 때문에 좀 그런 부분들은 좀 이제 정부에 있는 분들이 좀 자제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냥 조용하게 튼튼하게 이렇게 안보를 지켜야 되는 것이 자꾸 이제 대통령부터 시작해서 국방장관, 외교부 장관, 또 국정원장 이런 분들이 나서가지고 북한이 곧 도발할 것이다.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어떻게 보면 안보를 좀 이렇게 튼튼히 한다기보다는 국민정치용 이런 성격이 짙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좀 많은 국민들이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다는 부분들도 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지금 정 대표가 한국의 군사 일본의 군사화 비교했을 때 사실은 한국이 더 심하다. 그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한국에서 국민들은 그렇다 치고 정치하시는 분들이 봐야 될 것은 뭐냐면 예를 들면 이제 브루스 커밍스 같은 분이 그런 얘기를 많이 하는데 우리나라는 냉전 종식 후에 중국, 소련 다 세계 모든 나라랑 교류를 하고 있는 반면에 북한은 지금 60년 이상 절대 고립에 있거든요. 네, 그렇죠. 그리고 60년 이상 미국의 군사적 위협 앞에 우리는 미국이 우리 지켜주기 때문에 미국이 아무리 뭔 짓을 해도 우리는 걱정 안 하지만 북한은 미국과 아직 적대 관계에 있는데 매년 엄청난 이 규모의 군사훈련을 하고 그리고 실제로 미국과의 관계 때문에 국제에 나갈 수도 없고 진짜 그야말로 고립무원에 처해 있는 그렇기 때문에 북한 사람들 입장에 봤을 때는 사실은 개방 개혁이 아니라 어떻게 하면 살 것이냐. 살기 위해서 그야말로 별짓을 다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입장이거든요. 장성택 취업 같은 것도 어떻게 보면 그런 맥락으로 보면은 사실은 그네 아까 어제 김영덕 지난주에 김영덕 대표가 말씀하셨다는 것처럼 사실은 그렇게 해서 북한의 행태가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중국이 개혁 개방에 나선 이유는 것은
미국과 관계 인사가 됐기 때문에 된 거죠. 그러니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마음 놓고. 베트남도 사실 마찬가지입니다. 물론 90년대 됐지만은 미국이 더 이상 위협이 아니라 느꼈기 때문에 도입무에 나선 거죠. 그렇습니다. 북한은 아직도 미국이 언제 작게 뭐 502고 이런 거 갖고서는 막 북한을 붕괴시킨다는 사람들이 뭐 남한에도 많고 북한에도 미국에도 많은데 거기다 대고 계약 개방하라는 소리는 제가 보기엔 뭐 이건 틀린 소리죠 사실은. 말하자면 체제의 안전을 담보해 준 다음에 그 뭐 북미 관계 정상화, 평화협정 문제 이런 문제가 되지 않고 나서 계속 저 친구들은 위험한 놈들이니까 도발할 것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글로 누가 몰고 가는 거죠. 또 계속 도관으로 계속 몰고 들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이제 또 이제 장석된 사건을 이제 우리가 먼저 얘기를 했습니다만 또 올해 아주 중요한 뉴스가 올 초에 그 한반도 전쟁 위기 이런 부분도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사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뭐 북한의 행태, 언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측면들도 많이 있지만 또 역지사지의 관점에서 이제 바라본다고 한다면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부분적으로 설명이 되고 중요한 것은 이제 그런 문제들을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노력보다는 북한의 그 이해할 수 없는 그 언행들을 가지고 뭐 그 대외 전략이든 혹은 대내 정책이든 자꾸 이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렇게 활용하고 이용하려고 하는 이런 어떤 경향들이 많았던 것 같은데요. 우리 김정대 편집장님 뭐 이제 연말이 됐습니다만 연초에 막 굉장했죠. 마치 곧 전쟁이 터질 것처럼 그 외국에 있는 그 종군 기자들이 막 한국에 몰려오고 막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지금 뭐 회고해 보시면 좀 그때 어떤 생각이 좀 많이 드셨습니까? 뭐 저도 신문에 칼럼도 쓰고 실론도 썼습니다만은 올해 그 초에 있었던 어떤 3차 핵실험에서 이제 한반도 무력 시비 국면까지 갔던 이 국면은 우리가 과거에 알지 못했던 보지 못했던 정말 새로운 어떤 형태의 군사적인 대치 국면이었습니다. 과거에는 한쪽이 대규모 무력 시비를 하면 한쪽은 대비를 했어요. 뭐 다 지하로 들어간다든가. 예컨대 팀 스프리트 훈련이 과거에 있다면 북한은 전부 지하에서 대기했거든요. 그런데 이번 3, 4월 위기는 그런 게 아닙니다. 이건 뭐냐면은 한쪽이 어떤 그 무기를 동원해서 무력 시비를 하면 상대방은 그걸 맞받아치는 무력 시비를 또 전개하고 이게 몇 번이 이제 반복적으로 진행이 됩니다. 그렇죠. 예를 들면 미국이 B-52 폭격기를 출동시켰어요. 그러니까 북한은 바로 이제 요격 태세를 취합니다. 그 지대공 미사일이 북한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이것도 한번 요격해 볼래 하고 스텔스 전투기를 보냅니다. B2. B2하고 F-22. 이걸 한번 그러면 요격해봐 하고 또 새로운 무기를 보냅니다. 그러면 북한은 그러면 그 전투기와 전폭기가 발진하는 기지를 때리겠다 이러면서 괌이나 하와이를 직접 타격하겠다는 전투 근무 태세를 발동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번에는 그렇게 만약에 중거리 미사일을 쏴서 기지를 타격한다면 우리는 미사일을 요격하겠다 그러면서 미국의 이제 MD 얘기가 나오고 실제로 또 괌에 고고도 요격 미사일이 배치가 됩니다. 이러면서 나가니까 이번에는 북한이 그렇다면 한꺼번에 다 쏠 테니까 이것까지 다 요격해봐 해가지고 이번에 장거리, 중거리만 아니라 단거리 미사일까지 무수단위로 전부 이동합니다. 이제 그 순간에서 무력 시위가 멈췄어요. 이 게임의 본질은 어떤 위협의 신뢰성 게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상대방한테 강압적으로 행하는 무력 시위가 상대방이 받아들이고 믿게 끌어마는 내 위협의 신뢰성을 끊임없이 검증해야 되는 이런 경쟁으로 이제 미국과 북한 간의 그 무력 시위가 장장 한 달여 진행이 됩니다. 이게 제가 처음 본 거예요. 과거에는 이렇게 장기간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무력 시위는 제가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 이런 어떤 그 독특한 국면, 위협의 신뢰성 게임으로 이게 진행됐다고 말씀드립니다만은 어떤 그 와중에서 어떤 제가 느끼게 된 것은 우리가 만약에 언젠가 먼 미래에 그 미국과 북한 간에 만일에 전쟁이 일어난다면 이런 식으로 일어나겠구나. 그러니까 어떤 굉장히 어떤 미래 전쟁 양상의 어떤 현재화된 단면들을 다 목격한 거예요. 그런 점에서는 굉장히 좀 아주 특이한 경험이었다고 생각이 됩니다만은 이런 강도 높은 무력 시위가 있는 과정에서도 상대방한테 내 위협에 신뢰성을 갖게 하지만은 실제로 전쟁할 의사가 없다는 건 또 양측이 다 드러냈습니다. 아주 희한한 국면이에요. 김정은 위원장 제1비서는
그 서해 이렇게 활동하는 걸 그냥 동선을 다 노출시키고. 그러니까요. 네, 무슨 네. 지도자가 지하 빵가였고 전쟁하는 지도자가 네, 저기 목선 타고 서해에서 떠다녀? 나 이거 참 이상한. 네, 그런 거 하면 또 미국도 네. 저기 이렇게 어떤 거 강압적인 정책을 하면서 대화 얘기를 합니다. 네네. 그런 과정에서는 군사력과 군사력의 충돌하는 어떤 대치 국면의 성격이 굉장히 강렬했음에도 불구하고 그러면서 또 한편에 어떤 그 정치 심리전 또 외교전이 병행되는 이런 것들이 짧은 기간에 모조리 다 복합적으로 지배하게 됐다는 점에서 올해 3, 4월의 위기는 예전의 위기와 달리 굉장히 어떤 아주 그 높은 수준의 게임이 진행됐다고 저는 생각해요. 네네. 그 당초에 어쨌든 북한이 도발을 시작한 걸로들 좀 알고 있잖아요. 네네. 그렇다면 그 북한이 왜 그런 식의 그 말하자면 위기 수준을 높이는 뭐 핵실험 실험 폭시함 예. 왜 했다고들 보세요? 그러니까 작년 12월 12일 날 북한이 광명성 3-2호를 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이제 위성 발사 4번째 만에 처음으로 이제 그 지구 궤도 위에 소형 위성을 올렸는데 성공을 했는데요. 근데 그거에 대해서 이제 올해 1월 달에 유엔 안전보장 이사회에서 최초로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습니다. 이제 그전에는 뭐 의장성명 정도로 해서 이제 좀 뭐 규탄하는 정도였다고 한다면 올해는 이제 처음으로 제재 결의안을 채택을 했고 저는 그 과정에서 이게 이제 장성택 사건과도 연결되어 있습니다만 그래서 이제 올 초에 그러니까 유엔의 제재 결의안 채택한 직후에 김정은이 직접 이제 수뇌부들을 불러다가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이때 이제 장성택을 뺐다는 거죠. 예, 장성택을 이제 아웃시키고 이제 다른 장성택도 이제 국방위원회 부위원장이고 그 부분 관련해서는 굉장히 핵심적인 특히 이제 중국과의 관계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해왔던 사람을 배제했다라고 하는 것은 이미 그때부터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장성택의 영향력이 상당히 좀 약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줬던 건데요. 뭐 제가 추정컨대 그때 1월 달에 북한판 일종의 좀 NSC 회의 여기서 북한이 나름대로 어떤 좀 이제 프로그램을 갖고 움직인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좀 들고요. 거기서 당연히 이제 3차 핵시험도 결정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만 또 북한이 이제 계속 강조했던 것이 그 정전체제를 평화체로 대체하는 이런 문제인데 올해가 그 정전협정 체결 60주년이 되는 해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극도로 이제 무력 시위를 높임으로써 그러니까 저는 그 올 봄에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1970년대 초반에 왜 그 미국의 닉슨 행정부가 어느 날 갑자기 미국의 그 거의 모든 핵 전력을 총동원해서 전 세계적인 규모의 핵전쟁 훈련에 돌입한 적이 있었거든요. 굉장히 뜬금없는 짓을 했던 것이죠. 광인지론이라는. 그러니까 또 그런 훈련 내용을 언론에 막 그 공개를 했습니다. 언론에 이제 공개를 하면서 뭐 미국의 전폭기나 뭐 대륙간 탄도미사일 이런 것들 총동원해서 전 세계 규모의 핵전전 훈련을 부렸는데 그러니까 이제 닉슨한테 물어볼 거 아닙니까 사람들이 왜 이런 미친 짓을 하느냐. 뭐 소련이나 중국이 당시 베트남 전쟁이라는 게 있었습니다만 소련이나 중국이 뭐 핵전쟁 준비를 한 것도 아닌데 왜 이런 식으로 나오냐 하니까 닉슨이 했던 얘기가 빨리 베트남 전쟁을 종결시키기 위한 평화 협상에 들어가지 않으면 우리가 이런 미친 짓을 할 수 있다라고 하는 걸 보여줌으로써 이거 일종의 소련과 중국을 협상 테이블에 불러내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편집장이 말하는 그 위협의 신뢰성하고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김정은이 그런 닉슨과 굉장히 흡사한 그런 모습을 보였고 아니나 다를까 그런 전쟁 위기를 극도로 고조시켰다가 바로 이제 이런 상황을 갖다 종결시키기 위해서는 하루빨리 평화 협상에 임해야 된다라는 그런 얘기를 또 미국과 한국에 제안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근데 그런 부분도 보면은 이제 과유불급이란 말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올 봄에 특히 미국 사람들한 눈에 비친 김정은은 저건 정말 그 미친 사람이다. 또라이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했고 그래서 그 위기를 거치면서 워싱턴에는 뭐 그 북한과 대화하자는 사람들의 씨가 말랐다. 이런 얘기들이 또 많이 유행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그런 부분들이 최근에 이제 장성택 처형으로까지 이어지면서 굉장히 위험한 사람일 뿐만 아니라 굉장히 그 잔악한 사람이다. 그렇죠. 잔인한 사람이다. 상종을 못할 인간이다. 뭐 이런 거죠. 이런 이미지까지 이제 더 씌워지면서 이제 말라가던 씨가 아예 그냥 죽어가는 이런 어떤 상황이 벌어지고 있어서 앞으로 어떤 이제 한반도 정세가 상당히 좀 우려되는 이런 어떤 측면들이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들어요. 굉장히 위험한 구조인데 결국은 누가 먼저 협상을 제안하고 대화의 장에 나오느냐가 마치 지는 걸로 인식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렇다면은 또 한 가지 측면에서
어떤 위협의 신뢰성도 인식을 해야 되겠지만은 긴장을 오래 버틸 수 있다는 내구력 경쟁도 있는 거거든요, 사실은. 누가 더 이런 경쟁을 오랫도록 지속하면서 대화의 장에 안 나가고 버티느냐. 이런 점인데 역설적으로 이 점에서 미국과 북한이 다 허술함을 보여줬어요. 허약함을 보여줬습니다. 사실 김정일 위원장 시절에 김일성 주석이 사망했을 때 북한과 중국의 국경이 6개월간 폐쇄됐습니다. 이번에 김정일 위원장 사망했을 땐 사흘밖에 폐쇄되지 않았어요. 닫아 걸고 오래 살 수 있는 그 체제의 결속력이나 내구력은 과거와 다릅니다. 이거는 미국도 마찬가지예요. 지금은 조지 부시 때의 어떤 그 상황과 달리 어떤 군사적 긴장을 미국이 오래 감내할 수 있느냐 하는 부분에 지금 굉장히 미국도 적신호가 왔죠. 국민들이 전쟁에 이제 신물을 내기 시작했죠. 그렇죠. 우선 돈이 없고요. 지갑이 텅 비었는데 이런 어떤 그 군사적인 시위가 오래 지속이 되고 그것을 하나의 군사 전략이나 정책에 반영을 하기에는 미국도 굉장히 환경이 여의치 않습니다. 이런 가운데서 어떤 내구력, 내구성, 그러니까 얼마나 길게 인내할 수 있느냐 이 긴장을 이런 면에서는 양쪽이 다 굉장한 어떤 허약함을 또 허점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러는 바람에 또 이 위기가 불과 한 달 만에 정리될 수 있었던 요인이기도 하다고 보여집니다. 그 부분과 관련해서 저는 그 정동영 전 통일부 장관의 지적이 상당히 좀 귀에 와닿던데요. 그러니까 그 정동영 장관의 얘기는 뭐냐면 대통령이 가장 힘이 쓸 때는 당선자 때다. 그러니까 97년 IMF 위기 때 그렇죠. 그 대통령이 되면서 실제로 사실은 그분이 다 그냥 위기를 수습한 거 아닙니까? 그러면 요번에 같은 경우에 2월 달에 북한의 3차 핵위험 실험을 했을 때 박근혜 대통령 당선자가 야, 뭐 말하자면 이거는 좀 위험한 것이다. 한반도의 신뢰 안정을 해서 자제를 하고 한국이 나서서 뭔가 이런 협상을 이끌어 보겠다. 이런 식의 얘기를 하면서 끌고 갔으면 아마 협상의 주도권도 잡고 뭔가 좋은 결과를 낼 수 있을 것이다. 그런데 전화위복의 리더십. 그때 아무것도 안 하지 않았냐.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때 정말 남한이 한국이 뭔가 이 북한 문제를 풀기 위한 주도권을 잡을 수 있는 중요한 기회였다는 그 지적은 상당히 적확한 지적이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게 참 우리가 아주 잔인한 딜레마에 빠져 있는 거거든요. 그런 어떤 그 지도자의 행동이 요구되고 뭔가 어떤 전략적인 리더십이 요구될 때 무언가 새로운 걸 해서 대화나 협상을 성사시켜낸 마치 비겁자가 되는 듯한 이런 식의 프레임에 우리가 지금 갇혀버리는 바람에 아마 박근혜 대통령은 지금도 그 프레임에 갇혀 있고 내년에도 갇혀 있는 걸 쓸 것 같은데 이게 참 어떻게 보면은 지금 보수 정권이 처해 있는 매우 잔인한 딜레마 빠져나오기 힘든 프레임 아니냐 이게 우리 걱정입니다. 그러니까 올 봄에 또 이제 그런 위기를 겪으면서 자연스럽게 좀 그 세 번째 뉴스를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부분이 역시 이 국가 기관들의 선거 개입. 그리고 또 그 과정에서 그걸 좀 무마하기 위한 어떤 종북몰이. 이런 게 또 올 한 해 굉장히 극성을 지금 부리고 있습니다. 이건 현재 진행형인 부분인데요. 이것이 이제 또 올 봄에 한반도 위기가 연결되는 그 고리가 이른바 그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 그래서 이석기 씨의 어떤 강연 내용, 그게 이제 국정원에서 일부 조작됐다라고 하는 이런 부분도 확인되고 있습니다만 어찌되었든 이제 전시 국면에 들어간다. 라는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어떤 이 조직원들, 또 이제 같이 뜻을 하는 사람들에 대해서 어떤 그 사람들의 어떤 마음을 다잡고 그걸 어떤 또 자신의 어떤 어떤 그 권력 기반을 강화하는 데 근거로 삼고 이런 부분들이 좀 나타난 부분들이 있는데요. 우리가 이제 진짜 안보에서도 이제 여러 차례 다뤄봤습니다만, 우리 박인규 이사장께서 보시기에 어떤 이 국가기관들의 선거 개입 문제, 또 종북몰이 이런 부분들을 쭉 보시면서 좀 총체적으로 어떤 느낌이 좀 드시는지 좀 궁금한데요. 그 한 가지 에피소드를 말씀을 드리면 1985년도에 처음으로 북한 공연단이 남한에 왔습니다. 한국에. 그때 수재 났을 때 왜 북한이 도와주고 막 그렇죠. 쌀 보내주고 공연단 보내주잖아요. 그때 공연단의 관중으로 간 사람들이 일반인이 간 게 아닙니다. 제가 그때 과기초 출입해서 얘기를 들었는데
정부에 3급 이상만 보냈다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때만 해도 북한이 워낙 아직까지 좀 셌다고 생각이 됐고 또 공연이 세잖아요.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잘못 가면 넘어갈 수 있다고 그래가지고 북한식으로 치면 사상이 철저한 분만 내보냈다는 거예요. 제가 왜 그런 말씀을 드리냐면 한국이 남북 관계에서 적극적으로 나선 거는 87년 민주화 이후입니다. 체제에 대한 자신감이 생겼기 때문에 나간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실제로 남북 관계가 좋았던 것도 김대중 노무현 때 말하자면 좀 더 민주적이었을 때. 그러니까 지금 말하자면 이 이명박 정권 이후에 남북 관계가 안 풀리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지나친 결론인지는 모르겠으나 우리나라의 지금 보수 정권이 뭐 경제 민주화라든가 뭐 정치 민주화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할 수 있는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쉬운 게 북한 카드예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권이 어땠을지 모르지만 이명박 정권이 처음에 들어섰을 때 저 양반은 사업가니까 그야말로 사업가적 마인드로 대북 관계만 풀어도 뭐 개성공단 같은 오히려 더 잘할지도 모른다. 잘할 것이다라는 게 많았어요. 그런데 집권 초기에 광우병 때문에 촛불 사태를 겪은 거 아닙니까? 뭐 몇 달 동안 엄청 고생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자기가 국내 정치를 동원할 수 있는 카드가 역시 반독, 종북 이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정부도 많은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데 뭐 실제로 이 선거 과정에서는 뭐 경제민주화, 복지국가에서 뭐 온갖 좋은 걸 다 내왔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거 하나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뭐 지나치게 단순한 것인지는 모르겠으나 제가 보기엔 보수 정권에서 전국을 이끌어가기 위해서 가장 만만하고 좋은 카드가 종북 반북 카드다. 아주 손쉬운 카드네. 계속 그렇게 하면서 말하자면 성산적인 정치를 못하는 게 아닌가. 저도 에피소드가 하나 있는데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이제 정부에서 하는 을지 연습 있지 않습니까? 전시 대비 훈련인데 거기 이제 군인들 한번 을지 연습 토의 때 들어가 봤습니다. 그런데 지휘관이 영관급 장교들을 교육하는데 뭐라고 하냐면 그때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그 공무원들을 많이 북한의 금강산 관광을 시켰습니다. 그러니까 군인들도 이제 신분 바꿔서 갔어요. 뭐 어디 연구소, 연구원 이런 걸로 해서 군인도 좀 많이 가서 봐라 그랬는데 절대 가서는 안 된다. 군인이 거기 갔다 오면 주적 의식이 약화된다 이거야. 그렇죠. 실제로 그렇거든요. 가서 보면은. 그래서 그걸 북한 주민들 살고 명승지를 보면 왠지 보호해주고 싶은 마음이 생기거든요. 그렇죠. 이게 군인으로서 주적 의식이 약화되기 때문에 절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실은 거의 가지도 않았습니다만은 일부 갔다 온 경험자들 사례를 들어서 그랬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제 그 국가기관의 이제 선거제 개입 문제인데 이 국가정보원이나 사이버 사령부 같은 경우 또 뭐 그 외에 보훈처 통일부 다 행정안전부 다 했습니다만은 지금 최근에 이 선거 개입 문제는 조금 양상이 다릅니다. 과거와 상당히 MB 정부와는 다른 것이 뭐냐면은 내부 논리를 상당히 정비했어요. 말하자면은 특히 이제 군 쪽이 이게 심한데 유사시에 어떤 북한이 대규모 전면전을 도발할 가능성이 다시 높아졌다. 한동안 이거 없다 그랬거든요. 그렇죠. 다시 높아졌다. 그런데 그 전쟁 양상이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일단은 북한의 간첩이나 특수부대가 후방에 은밀하게 침투해서 남한의 종북 세력하고 손을 잡아서 우리 사회를 전체를 다 혼란시키고 마비시키고 그 허점을 노려서 적절한 시점을 선택해서 북한의 재래식 대규모 어떤 군사력이 남침을 시작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선거 개입은 뭐냐면은 이 정치 개입은 단순한 선거 정치 개입이 아니라 국가 보위를 위한 지금 전쟁을 수행하는 우리는 그 과정에 있다. 그러니까 정치 심리전을 했다, 사이버 심리전을 했다 하면 우리는 전쟁 중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 거예요. 나름대로 뭐 근거는 마련했지만 근데 그거를 정말 국민이 믿겠습니까? 6.25 때 박근영이 올라가서 한 얘기가 아닙니까? 아니 그러니까 내려가기만 하면 그거를 믿게 해주기 위한 어떤 그 콘텐츠가 동원이 돼야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공안 통치의 본질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진보당 또 정교조 지금 민주노총 그 외에도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공안몰이가 필요한 이유는 이거에 대한 근거가 제대로 세팅되고 형성됨으로써 나름대로 이것이 반복적으로 됐을 때는 사실은 국민 정서상은 뭔가 있는 거 아니야?
뭐 이런 식의 어떤 걸 불러일으켜가지고 네. 투철한 반공 시민으로 유지가 돼야만 이길 수 있다. 이거는 지금 언젠가 전쟁을 한다는 게 아니라 지금 전쟁 중이라고 믿고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참 국내적으로도 그렇고 남북 관계 또 국제 관계도 그렇습니다만 일종의 뭐 적대적 의존 관계, 공생 관계. 그러니까 이삭기 내란 음모 사건의 핵심적인 내용이 그거지 않습니까? 이제 전시다. 이런 거 마찬가지로 국내에서 어떤 좀 뭐 종북 프레임, 종북몰이 또 여름 없는 사람들은 지금 사실상 전시 상태에 들어갈 수 있다. 결정적 순간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결정적 어떤 시기. 국민들한테 공포심을 주입시켜서 네. 자신들의 어떤 논리를 또 정당화시키려고 하는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좀 많이 닮아 있다. 그러니까 이걸 반박하기가 힘든 게 네. 예컨대 어떤 천문학자가 네. 지구는 해성이 충돌해서 멸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입니다. 네. 그러면 그걸 갖다가 그게 말이 되느냐 이렇게 얘기하면 그 천문학자가 아니라는 근거 대봐라. 그거죠. 과거에 사례 있었다. 공룡이 그렇게 멸망했다. 이런 식이에요. 그러면 이거는 뭐냐면은 그 사고는 잘못됐다기보다는 편견에 가까운 사고입니다. 그렇죠. 의사는 또 언젠가 전염병으로 인간이 멸망할 거라고 봐요. 네.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고 얘기할 근거가 명확치가 않은 거예요, 우리가. 이게 바로 종북 세력 북한 특수부대하고 나라를 완전히 붕괴시킨다 그러면 그것이 아니라는 근거를 대봐라. 이렇게 거꾸로 나온다는 겁니다. 그렇죠. 이 논리 구조가. 예, 예. 그게 이제 1% 덕트린이라고 그러잖아요. 네. 이제 체니가 말한 거죠. 네. 단 1%의 위험에서도 우리는 최대한 100% 그렇죠. 대비했다. 예, 예, 예. 그러니까 뭐 저도 이제 옛날에 경향실에서 노조를 해봤습니다만 네. 그 최악의 경우를 어떤 한 사람이 집요하게 주장을 하면 그거를 말릴 수가 없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예. 근데 그건 정말 제대로 된 정치학을 할 것이 아니죠. 근데 지금 우리도 이제 그렇게 갔다는 말씀이신데 저도 그 부분은 뭐 이제 일부 동의를 하고 제가 좀 저보다 선배 되시는 정치학자를 만났는데 그분은 이제 예를 들면 이제 그 아르오 같은 그러니까 좀 아직도 좀 뭐 알게 모르게 좀 북한을 추종하는 세력이 좀 국내에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게 이제 차제에 좀 정리가 되려고 했는데 이 지금 말한 그런 뭐 막 반북 종북 정서라면서 그 사람들의 어떤 뭐 이 말하면 차별성이 없어졌다. 모두가 다 모두가 종북성이 돼버려가지고 이게 근데 그게 되겠냐 지금 믿겠냐. 그러니까 지금 뭐 1%의 위험성 때문에 100%의 준비를 해야 한다고 하면서 말하자면 몰고는 가고 있는데 그게 과연 자기가 보기에는 국민들한테 먹히기에는 좀 아니다. 그런 가능성의 게임이 지금은 어떤 그 점점 비현실화되는 건 뭐냐면 사실 그 무장봉기 내란은 남로당 박헌영 시대로 끝났습니다. 그렇죠. 그 6.25 전쟁 때도 없었고요. 지금까지 이 남한 사회에서는 멸종이 된 사고방식이에요. 이건 박헌영의 남로당 그 뭐 대구 폭통도 있고 여수도 있고 이게 끝입니다. 한국 전쟁 이후로는 아직까지는 없어요. 근데 이 가능성이 지금 현실화됐다고 믿는 이게 뭐 내란죄 지금 그거 아닙니까? 이런 어떤 상황을 지금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나 매우 곤혹스러워요. 말리기가 힘들죠. 고집하면 말리기 힘들죠. 그러니까 그런 경향들이 갈수록 좀 강화되고 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고. 그래서 이게 어떤 그 한반도 평화와 민주주의의 어떤 선순환 이런 그 구조가 깨지면서 한반도 전체의 어떤 안보 위기 그리고 그 한국 내의 민주주의 위기 이게 동시적으로 진행되는 게 결코 우연이 아니다.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좀 거듭 확인할 수 있는 것 같고요. 우리가 그 벌써 1부를 마쳐야 될 시간이 다 됐는데요. 이제 저희가 5대 뉴스를 말씀드렸는데 지금 3가지 뉴스밖에 말씀을 못 드렸어요. 2가지 뭡니까? 뭐 제 나름대로 뽑은 거는 일단 그 국방 관련된 뉴스 중에서는 그 F-35 차세대 전투기 도입 사업 우리가 몇 차례 이제 다루긴 했습니다만 이게 8조 3천 원이라고 하니까 정해진 예산만 해도 8조 원이 넘는 어마어마한 그러니까 단군 이래 최대 사업인데 이게 정말 구멍가게 운영만도 못한 이 굉장히 주먹구구식의 이런 그 사업 결정이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우리가 다시 한번 반추해 볼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들었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이제 개성공단. 올해 그 개성공단 가동된 지 처음으로 한번 폐쇄가 됐다가 이제 9월 달에 좀 이제 급적으로 합의가 이루어지면서 이제 좀 정상화가 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도 올해 한반도 관련된 아주 중요한 뉴스를 한번 뽑아봤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1부는 여기서 좀 마치도록 하고요. 2부 때는 좀 국제 뉴스를 가지고 좀 더 이렇게 풍부한 얘기를 가지고 여러분들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는 2부 때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